국제뉴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 계속해서 이 협상, 무역 협상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중 스위스 회동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세요, 기자님. 그동안에 그 중국하고 미국이 뭐랄까 장외에서 서로 어떤 기싸움을 계속 해봤죠. 네. 중국은 이렇게 그 트럼프는 계속 이제 뭐 동맹도 그렇고 막 다구치고 압박하고 하는 와중에 중국은 우군을 좀 이렇게 확대하고 저배를 늘리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온 걸로 분석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시진핑이 모스크바 가서 지금 푸틴 그 열병식하고 이제 정상회담 곧 앞두고 있죠. 그야말로 이제 본 경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토요일 이제 스위스에서 만난다고 이제 그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확인을 했습니다. 첫 공식 무역 경제 대화를 갖는 거죠. 만나서 만남으로써. 그렇죠. 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폭스뉴스가 대담하면서 경제가 곧 국가 안보다. 그래서 국제경제 체제를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와중에 이렇게 중국하고 생산적 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는 게 아니고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그 어제 미국 하원 금융위에 나가서는 뭔가 좀 진전이 있느냐, 그러니까 진전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석자는 이제 자기하고 그다음에 미국 무역 대표, 사실 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 이 사람이 이제 동참을 하는지 관심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죠.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좀 백악관이 그 이 사람을 물론 이제 뭐그2 플러스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되겠지만 나바로가 가지 않는 거는 뭔가 조금 중국에 대해서 약간의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베선트 장관이 뭐 며칠 안에 혹은 몇 주 안에 뭐 임박한 이 협상이 임박한 국가들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서요. 그 국가가 어딘지도 좀 관심 모아지는데요. 그렇죠. 트럼프가 계속 이제 무슨 뭐 곧 뭐 된다고 네. 하니까 이제 베센트가 조금 설거지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이번 주에 최대 교역국 일부와의 합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이제 앞서서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미국 그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지금 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18개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신중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여기 대해서 이제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도 중국하고 이제 만난다고 확인하면서 중국 측 그 카운터파트와의 생산적 회동, 그래서 다자 현안과 관련한 미국 이익을 진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베센트도 모든 것의 그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중국도 인정을 했다. 이번 미중 스위스 회동에 이제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입장을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중국 외교부도 그렇고 상무부도 그렇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중국과 미국의 경제 무역 선도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도인이 베센트고 이제 중국은 이제 허리펑인데 허리펑이라고 거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이 끊임없이 관세 등과 관련해서 대화를 희망해 왔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게 포인트인데요.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고 심지어 협상한다면서 계속 협박 공갈하면 절대 응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원칙적 입장하고 국제적 공평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 합의를 모색하기는 더욱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 좀 이렇게 좀 발을 빼면서 조금 좀 더 애를 태우려는 듯한 그런 제스처입니다. 이번 회동에서 뭐 145%, 125%이 정도의 관세율이 실질적으로 뭔가 낮춰질 거다 이런 기대감도 뭐 있는 건가요? 여기 관세율에 대해서 어떤 얘기 나오고 여기 대해서 뭐 트럼프도 네. 어젠가 그랬죠. 사실 145% 관세 이거는 뭐 교역이 끊어진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낮출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뭐 145%, 125% 이거는 뭐 장사 서로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느 시점에 낮출 거다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과 사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어렵다는 점도 이제 승급원이 좀 내비친 겁니다. 네. 여기 대해서 로이터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 이걸 놓고 그동안에 고양이하고 쥐 게임, 그 전에 그 디즈니 만화도 있었죠. 그 쥐가 계속 고양이를 애를 먹이는 거였죠. 어디가 쥐고 어디가 고양이인지를 뭐 짐작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번 접촉에서 이런 게임에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지가 주목된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돼서 이제 관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일단 그래도 서로 뭐 전화해라, 왜 먼저 전화 안 하냐, 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스위스에서 만난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개발은행 ADB 연차총회에서 중국에 대한 ADB 융자를 놓고 대립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현지 시간 지난 월요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ADB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개도국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융자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끝내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미국 재무부 차관보가 가서 ADB 지원이 개도국에 중점을 둬야 한다 하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는 지원 대상에서 졸업시켜야 한다. 그리고 중국을 거명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더는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저리에 좀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국은 좀 불만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기서도 좀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ADB 융자 졸업 요건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온 것 같아요. 중국은 여기 재정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우리가 물론 뭐 덩치가 커지긴 했지만 아직 이제 중국은 조금 뭐 좀 불리하면 개독이라는 입장을 강조를 하거든요.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같은 게 아직 ADB 융자 졸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미국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상한 대로 트럼프 관세를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 얘기가 지금 국제 환경이 매우 거칠다. 특히 무역전 공세를 취하는 나라가 경제에 더 할 수 없는 위험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이 ADB 전체 융자 잔고 가운데 중국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좀 짚어주실까요? 이게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네. ADB가 그 전체 지금 융자하고 아직까지 이제 회수하지 않은 돈이 1,5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3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중국에 대한 그게 한 161억 달러, 한 10%가 조금 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 중국에 가 있는 그 돈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예. 출자 비율은 사실 볼까요? 보면 이제 이게 일본하고 미국이 제일 많죠. 네. 15.6%. 그리고 이제 중국,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우리는 5%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 이제 이게 좀 더 심상치 않다라는 단계에서 이제는 아주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어제도 굉장히 이 뉴스에 주목을 하는 세계였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좀 정리해 주세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네.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비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파키스탄, 아무래도 이제 인도에 비해서 파키스탄이 조금 국력도 그렇고 병력도 좀 많이 몰리니까 이제 몰리면은 그때도 한때 우리 잘못 핵 버튼 누를 거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위협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6년 만에 다시 이제 무력 충돌이 시작이 됐고요. 조금 소강 상태긴 하지만 아직도 지금 실질적으로 준 뭐 전면전 상태나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미사일까지 뭐 서로 쏘고 파키스탄은 지금 인도 영역에서 뭐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뭐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고요. 이 시작을 보면 물론 그 이전에 기민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은 현지 시간 수요일에 인도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이 테러 문자 거점 9곳을 미사일로 공격을 한 거죠. 지난달 말인가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 네. 카슈미르 그 관광지에서 테러가 네. 발생해서 그때 관광객 포함해서 많이 죽고 다쳤죠. 그때 이제 인도가 발끈했죠. 그래가지고 인도령 카슈미르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파키스탄이 개입했다.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은 우리는 아니다 하는데 이제 인도가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그 테러 거점이라고 하면서 파키스탄 영내를 공습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발단입니다. 지금까지 일단 사망자만 거의 뭐 40명에 가깝다. 그리고 100명에 가깝게 부상했다. 집계 내용이 이러네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네. 뭐 파키스탄 쪽에서는 뭐 더 많이 죽었다고 지금 어. 자기들이 그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엔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지금 뭐 자제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공역을 항공기들이 지나가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대한항공 그쪽으로 그 두바이 가는 항로가 원래는 파키스탄 그 영공을 통과하는데 이제 그게 더 남쪽으로 내려가고 해서 지금 상당히 그 국제 항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유엔도 성명을 냈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중국, 미국 중재 의향을 또 밝혔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조금 그것도 아주 좀 뭐 지정학적으로 좀 묘한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요. 아시다시피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1947년에 영국에서 독립
하면서 분리됐죠. 네. 그리고 이제 카슈미르 영유권 놓고 이제 계속 하는데 특히 인도령 카슈미르가 문제가 되는 게 무슬림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쪽에서 우리는 파키스탄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독립.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안 돼 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충돌해갖고 뭐 그동안에 전쟁도 했었죠. 뿌리 깊은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있는 건데 말씀하셨지만 핵을 가지고 있다. 비공식이지만 그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더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파키스탄으로 그 인더스강이 가는데 그렇죠. 파키스탄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더스강 물이 자기들 산업이라든가 식수 같은 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인도가 이거 이번에도 차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전쟁이다. 그래서 뭐 핵 공격 가능성까지 뭐 그렇게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더 긴장하면서 빨리 이걸 가라앉히려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 수자원 자체가 파키스탄이 이용하는 것의 거의 70~80%가 이제 그렇죠. 인도로부터 물줄기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관련돼서도 이제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 관련돼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인도 뒤엔 미국, 파키스탄 뒤엔 뭐 중국 이렇게 서로 정치적으로 뭔가 좀 국제적으로 살펴볼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그 짚어주시죠. 뉴욕타임스가 이제 특히 네.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이전에는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좀 그 아시다시피 옛소련 그 러시아 쪽에 훨씬 가깝고 무기 그쪽 걸 많이 샀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 4년 전부터 인도가 미국 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특히 모디도 그렇고요. 그런 반면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뭐 그야말로 아프간 전쟁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9.11 테러 있고 나서 그때 미국이 이제 중동에 대해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할 때도 파키스탄이 뭐 기지도 막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미국에 협력했는데 이게 뉴욕타임스는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구도가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인도는 미국 쪽으로 더 붙고 네.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중국으로 완연히 기운다. 그래서 이번 그 전쟁 배경에도 이런 그 초강대국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구도가 여기 묻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초강대국 정치학에 주입됐다. 표현으로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뭐 중재를 예고했다. 중재 의향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미묘한 상황들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카슈미르 그 관광지에서 그 테러 터졌을 때 그때 트럼프도 그렇고 뭐 그 벤스 미국 부통령도 그렇고 모디하고 잇따라 통화하면서 우리가 그 이제 지지한다고 하고 파키스탄을 조금 이제 손가락질을 했죠. 백악관 쪽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지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제 완연히 지금 파키스탄 쪽으로 기우는 그런 모습이 완연하고요. 반면에 푸틴 예전 같았으면 푸틴은 인도하고 뭐 예전에는 인도가 갖고 있는 무기의 뭐 거의 3분의 2가 옛소련제 러시아제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 미국 무기가 많이 절반 이상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 이탈리아 무기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재를 한다고 하는 게 이제 각자 편들기 같은 그런 양상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다루기 힘든 이 인도 파키스탄 갈등에도 말씀하신 초강대국의 정치학이 주입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 국방부 출신 군사 전문가 얘기가 최근 한 10년 동안 인도 파키스탄의 그 안보 파트너가 크게 달라졌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걸 이제 감안하면은 인도는 미국하고 유럽이 깔아놓은 그런 이제 플랫폼 위에서 그리고 파키스탄은 중국을 붙잡고 이게 서로 기싸움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그 배경까지도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좀 잘 됐던 것 같고 또 진행 상황들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독일 연정 신임 총리죠. 메르츠 기동민주당 대표 트럼프를 향해서 독일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연정 끝나고 이제 선거 끝나고 연정을 이제 새로 구성을 해서 이제 어렵사리 연정이 구성돼서 이제 이 사람 이제 기동민주당 대표인데요. 총리로 내정이 돼가지고 이제 투표했는데 1차에서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반란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2차에서 간신히 이제 턱걸이도 됐습니다. 네.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연정에서 합의한 총리가 한 번에 선출 안 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입지가 불안하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미국에 대해서 세게 나왔습니다. 그 자기가 현지 시간은 목요일인가 아마 오늘쯤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 통화를 할 예정인데 트럼프하고 통화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내가 나는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미국이 정치 중심에 있는 정당들하고 거구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고 늘 믿어왔다.
꼬집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 주니어도 그렇고 이렇게 뭐 그 머스크도 그랬죠. 독일 그 극우 정당 독일에 대한 여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지지를 했었죠, 선거 때. 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신경 쓰는 이유가 최근 여론조사에서요, 그 연정 구성당보다 이 독일에 대한 당이 이 지지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한 2%포인트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도 그랬으니까 당신도 독일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아주 노골적으로 받아쳤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대전 후에 사전에 합의된 독일 총리 후보가 한 번에 신임받지 못하고 이렇게 턱걸이로 된 거는 처음이고 그래서 불안한 출범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항상 뭐 정치를 네. 보면 뭐 되게 그렇죠. 국내에서 좀 어려우면은 바깥에 대해서 뭐 이럴테면 무슨 뭐 전쟁 같은 걸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면요, 그 이제 총리 이제 네. 투표하기 전에 이 사람을 자기 총리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35%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독일에 대한 당 지지율이 높은데 이건 내가 끌어내릴 자신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그 메르켈 때는 독일이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었는데 이 사람도 메르켈하고 같은 당 소속인데도 난민 취임 첫날부터 다 쫓아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독일도 이제 옛날과 다른 모습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 보고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제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로 유럽연합과 나토는 지금 어쨌든 메르츠 취임에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군사, 재무장 관련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트럼프 네. 2기 들어서 저렇게 지금 뭐 나토에 대해서 그렇고 뭐 유럽연하고도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똘똘 뭉쳐야 되는 입장이고요. 독일이 어쨌든지 간에 경제 가장 큰 나라고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제 독일이 저렇게 막 이제 뭐 연정이 막 흔들리니까 굉장히 불안했죠. 그래도 이제 되니까 이제 안도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독일과 함께 더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유럽을 만들 때 협력하겠다. 나토 사무총장도 유럽을 안전하게 방어하는데 당신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안도감을 전했습니다. 그 이탈리아 총리, 이 사람은 이제 좀 극우 성향이죠.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 강국이다. 특히 자동차 경쟁력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네. 그 이 메르츠 그 신임 총리가 바로 프랑스하고 폴란드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마크롱도 그저께 X에 글을 올렸습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이 더 관계를 강화해서 유럽의 주권 안보 경쟁력을 가속화할 의무가 있다. 지금 뭐 유럽도 지금 뭐 이런 그 예전에는 메르켈이 그야말로 맹주 역할을 했는데 이제 메르켈이 빠지고 나니까 뭐 서로 내가 할 거다 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데서 이제 묘한 서로 뭐 5월 동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좀 트럼프를 견제하자는 네.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뉴스에서도 중고차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드렸었는데 슈퍼카 얘기 좀 해볼까요? 글로벌 슈퍼카가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로 거듭 확인이 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슈퍼카와 관세의 관계에 앞서서 전해주신 바가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타난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앞서도 네. 페라리가 네. 그 트럼프 그 관세 발표, 자동차 관세 발표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10% 우리는 올린다고 했거든요. 남들은 지금 뭐 눈치만 보는데 우리는 올려도 관계없다. 왜냐하면 우리 차를 사는 사람들은 뭐 가격 10% 정도 올라가도 뭐 관계없다는데 그게 실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네. 화리즐 타임스가 전에 보니까 페라리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가격 올리고 그랬는데 1분기 인도 물량은 1년 전보다 한 1%만 늘어났는데 고객 맞춤형 차량 수요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23%나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 매출도 한 13% 늘었고요. 시장 전망치 뭐 부합하거나 조금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번스타인 애널리스트가 테슬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그 기존 자동차 업계는 관세 충격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전하는데 페라리는 아주 돋보이게 선전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앞서서 뭐 중고차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미리 산 주문이 많다. 근데 이거는 그렇죠. 좀 다르네요. 가격을 올려도 전혀 상관이 없는 수요층을 겨냥했다. 뭐 이런 차값이 분석. 뭐 7, 8억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또 다른 슈퍼카가 람보르기니죠. 여기도 뭐 1분기에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네. 뭐 오히려 한 해 전보다 1분기 매출이 30% 늘은 걸로 돼 있고요. 분기 영업 이익도 33%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페라리도 그렇고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미국의
들어가는 분량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람보르기니 CEO가 이건 브랜드 파워다. 우리는 뭐 끄떡없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글쎄 뭐 브랜드 파워가 좋긴 한데 참 다들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누가 경고한 겁니까? 그동안에 뭐 그런 관측들이 많았는데요. 그 미국에서 그 국제관계학 석학으로 평가를 받죠.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 대학 교수.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중도 자유주의 성향으로 분석이 되는 평가가 되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종말 뭐 유명한 적자죠. 지금 계속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가 핵무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봐 자기는 걱정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떤 근거로 뭐 채택한 게 있을까요? 추가적인 설명도 덧붙여 주세요. 이 사람이 최근에 네. 미국 싱크탱크인데 한미연구소 이제 여기는 이제 한반도 문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싱크탱크인데 여기 주최 화상 심포지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트럼프가 특히 북한하고 관련해서 예측할 수 없는 적분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외 정책에서 유일하게 일관된 것은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거부감이 있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무슨 일이 생겨도 가능한 한 말려들지 않으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네. 군사적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도 물론 뭐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북한과 거래하는데 더 신경을 쓸 거로 그렇게 특히 한국하고 일본이 걱정을 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언급을 반추해 보면 마치 북한을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네. 인정할 것처럼 물론 뭐 오히려 미국은 그거에, 계속 비핵화 네. 뭐 불변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런 발언을 여러 번 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국제사회가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북한을 억제하기보다는 거래를 하는 걸 더 좋아할 거다. 뭐 이런 분석이 그렇죠. 이 후야마 네. 교수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억제력을 믿지 못하고요. 그러면은 뭐 한국하고 일본 내에 지금 그 강경파 쪽에서 자체 핵무장 얘기가 그동안에 나왔는데 이거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재래식 전력만 갖고도 러시아를 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 반면에 동북아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핵무장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낄까봐 자기는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이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어떤 얘기 있습니까? 특히 한미일 네. 협력에 대해서 네. 이제 바이든 때 이걸 계속 추진을 했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여긴 좀 무관심한 것 같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미국의 그동안의 몇십 년의 노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얘기를 하는데 그들도 서로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고 자기는 본다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등 떠밀려 간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요. 한국민의 그 비상기업 시도를 저지한 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주의 절약을 과시했다 하면서 여기다가 덧붙이기를요. 다음 달 대선에서 반일 성향 진보 세력 재집권 가능성 그리고 한일 관계가 이전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미국으로서는 우려되는 지점이다. 물론 이 사람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또 짚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커트레즈 교도소를 다시 연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범죄자를 수감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라고요? 어떤 배경 있는 겁니까? 이 교도소는 뭐 영화 다들 보셔서 더럭 거기 나오는 데죠. 그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베이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한때는 여기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온다. 그런 아주 최고 흉악범들만 들어가 있었죠. 알 카포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수감됐었죠. 섬에 있고요. 네, 섬에 네.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1963년에 이제 국립공원관리청에서 이제 산하로 넘어가서 지금은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연간 100만 명 이상 그래가지고 뭐 관광 수입도 대단합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그 주 정부의 꽤 큰 관광 수입원의 하나죠. 네. 그런데 뭐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트러스 소절에 이거를 다시 교도소로 확장해서 흉악범들을 수용하겠다. 사회 쓰레기들을 다시 수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걸 교도소를 없앤 이유가요. 일반 교도소에 비해서 운영비가 3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국 BBC는 미국 연방 교도소 수감자가 최근에 좀 줄어서 훨씬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이것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관여하는 게 게리 뉴섬 주지사하고 사이가 안 좋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그 자기 어떤 이민 범죄 퇴치에 대한 어떤 그 상징성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뭐 백악관 내부에서도 뭐 여기 대해서 볼멘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관련된 얘기 좀 했네요. 게리 뉴섬 그 주지사는 SNS에 정신적인 혼란을 이라고 좀 비교적 짐작게 꼬집었습니다. 펠로시는 아니 그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베이 한복판에 강제 수용소를 열겠다. 설마 농담이겠지.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국제 뉴스 정리해 주셨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